저희 팀은 나만의 여행을 공유하고 다양한 여행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앱 트래블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여행 일정을 타임라인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SNS입니다. 보이시는 홈 화면에서 유저들이 공유했던 여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 원하는 타입의 여행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여행을 선택하면 타임라인 화면에서 여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행 일정에 따라 하루 단위로 그날의 타임라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기를 통해 각각의 타임라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타임라인에 대한 상세 기록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과정들을 거치며 개발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방향 뷰 모델 구현입니다. 저희 팀은 MVVM 클린 아키텍처 구조를 선택했는데요. 복잡한 뷰와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서 뷰 컨트롤러가 너무 커지는 구조를 방지하고 뷰와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이 SNS라는 특성상 많은 인터랙션과 서버 통신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용자 상호작용 및 상태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단방향 뷰 모델을 선택했고 이때 팀원들의 아키텍처 이해도와 러닝 커브를 고려해서 구현을 간소화하고 오버 엔지니어링을 방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방향 뷰 모델의 이벤트 플로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뷰 컨트롤러에서 사용자의 액션을 샌드 액션을 통해 뷰 모델로 전달하고 해당 액션은 트랜스폼을 거쳐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킵니다. 이후에 새로운 스테이트 결과를 반영하고 갱신합니다. 갱신된 스테이트는 다시 뷰에 전달돼서 화면이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단방향 뷰 모델을 구현하면서 문제점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의 액션에 여러 개의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했을 때 이 사이드 이펙트 간의 순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화면을 리셋하는 작업과 서버에서 값을 불러오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 두 작업 중 두 번째 작업이 먼저 끝나게 되면 사용자는 빈 화면을 보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1번 작업이 끝나고 2번 작업이 수행된다는 순서의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번의 사이드 이펙트가 끝나면 스테이트를 갱신하고 해당 스테이트를 구독했던 뷰 컨트롤러에서 이번 작업이 사이드 이펙트를 수행하기 위한 액션을 보내줘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뷰 업데이트가 한 박자씩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색 및 필터 파트를 바인딩하면서 발생한 지원 문제였기 때문에 베이스 뷰 모델의 퍼블리시드로 선언된 스테이트를 의심했었는데요. 스테이트가 프로퍼티 래퍼의 형태로 선언돼서 릴셋 시점에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변경이 지연됐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큐런트 밸류 서브젝트를 도입해서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릴셋 시점이 아니라 디드셋 시점에서 업데이트된 값이 반영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 애니 퍼블리셔 형태의 스테이트를 생성해서 외부 변경을 방지해 현재의 뷰 모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번 바인딩에서 받은 값을 넘겨주는 과정을 줄일 수 있었고 이런 점들로 더 나은 코드 구조로 가독성을 높여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조에서는 컨큐런시와 컴바인 중 어떤 걸로 비동기 작업을 다룰까에 대해서도 고민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둘을 조합해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컴바인은 뷰 모델의 UI 바인딩 데이터 스트림으로 활용하고 컨큐런시는 네트워크에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 스트리밍과 단발성 비동기 응답을 최적화하고자 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맞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흐름에서 어싱크로 받아온 네트워크 데이터를 컴바인 퍼블리셔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유스 케이스에서는
컴바인 퍼블리셔로의 변환과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레포지토리에서는 도메인과 데이터 사이의 데이터 매핑과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도록 하여 각각의 역할을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그 유스케이스를 사용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기존 사용 방식처럼 변환 과정에서 항상 태스크 안에 두 캐치를 써주는 등 이런 반복적이고 동일한 패턴의 코드를 작성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퓨처의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어싱크를 깔끔하게 변환하는 컨베니언스 이닛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스케이스에서는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컴바인 변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코드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사용성을 위해 고려했던 사항 중 하나가 사이드바인데요. 저희는 유저들의 서비스 사용 경험을 고려해서 사이드바 활성 방식을 기존의 버튼 방식에서 추가로 스와이프 기능을 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홈뷰의 리스트에서 이미 사용 중이던 펜 제스처 때문에 스와이프 제스처가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엣지에서 시작되는 스와이프를 감지하는 스크린 엣지 펜 제스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기존 버튼뿐만 아니라 화면 엣지에서의 스와이프로도 편하게 사이드바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권한 설정 없이 사진에서 시간 메타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시도해 봤는데요. 이 기능은 유저가 사진을 선택함과 동시에 시간 정보가 입력돼서 수작업으로 시간을 입력하는 과정을 줄여 보다 간편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간의 추출 과정은 화면과 같이 이미지 소스에서부터 단계별로 추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PHSS를 사용해서 메타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권한 설정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PH피커로 전달받은 아이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왔기 때문에 따로 권한 설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만의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TL로 시작하는 많은 컴포넌트와 뷰들은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디자인 시스템의 일부인데요. 복잡하거나 많은 요소가 포함된 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뷰를 최대한 활용해서 UI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TL 내비게이션 바나 TL 버텀 시트 같은 그런 컴포넌트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사한 요소들에 대한 반복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코드 중복을 줄여서 사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 방식인데요. 6주 초반에는 전반적인 세팅과 컨벤션을 맞추고 네트워크 레이어, 공통 컴포넌트를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행했고 각자의 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 중반부에는 서로 파트를 바꿔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에 비즈니스 로직이랑 네트워크 통신을 연결해 보기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처음에 작업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드의 가독성과 재사용성에 더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코드를 더 깊게 이해해 볼 수 있었고 프로젝트 전반적인 코드의 이해도 또한 높아진 것을 느꼈었습니다. iOS 파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정민님이 백엔드 파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백엔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구현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가운데 공유해볼 만한 토픽들 위주로 골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아키텍처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도커와 GitHub 액션을 이용하여 API 서버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고 API 서버 앞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SSL 인증서 처리를 위해서 엔진엑스를 리버스 프록시 서버로 두고 운영 중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이슈는 엔진엑스 관련 이슈인데요. 어, 엔진엑스 사용 중에 생겼던 독특한 문제를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API를 완성한 뒤에 저희 iOS 측에서 API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는 414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최대 10MB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고, 그리고 iOS 측 분들이 1MB 사진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로컬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라서 원인을 추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인은 리버스 프록시인 엔진엑스 때문이었는데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엔진엑스를 지나서 저희 네스트 서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엔진엑스 환경 파일에서 클라이언트 맥스 바디 사이즈라는 값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 값을 설정하지 않아주면 디폴트로 1MB로 리퀘스트 바디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첨부하게 되면서 리퀘스트 바디 크기가 커져서 엔진엑스가 저희의 요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진엑스 설정 파일에서 클라이언트 맥스 바디 사이즈를 10MB로 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유의해 볼 점은 클라이언트 바디 맥스 사이즈는 이미지 파일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퀘스트 바디 전체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10MB로 클라이언트 바디 맥스 사이즈를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10MB짜리 이미지를 보냈을 때는 정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외의 값도 함께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체 바디까지 고려하여 요청을 전송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이들 사용하셨을 스웨거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문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엔드는 스웨거로 iOS 측에 API 문서를 제공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스웨거를 보기 쉽게 그리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멀티파트 부분 쪽에서 조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된 멀티파트 구성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수익업 문서에서 멀티파트 쪽에서 사진을 첨부하는 기능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라우트 핸들러의 API 컨슨스 데코레이터로 리퀘스트 바디의 컨텐츠 타입을 직접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이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미지 업로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DTO의 이미지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라우트 핸들러에서 업로드 파일 데코레이터로 이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따로 DTO 파일에 이미지 필드를 정의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스웨거에서는 이미지 입력 필드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이 API 프로퍼티에 타입을 파일로 꼭 지정을 해주셔야 스웨거 문서에서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당연하게 구현을 하셨거나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구현하는데 공식 문서나 구글링 자료에서도 설명이 되게 빈약했던 경험이 있어서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로그인 상태 유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특성상 인가가 자주 필요했기 때문에 로그인 상태 유지를 위해서 서버 부담이 덜한 토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구현 과정에서 저희는 로그아웃 사용자의 토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확실히 로그아웃 처리하고 싶다면 사용자로부터 토큰을 빼앗거나 토큰을 만료시켜야 하는데요. 근데 악의적인 사용자가 로그아웃 요청을 하기 전에 그 토큰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로그아웃 처리 이후에 미리 복사해둔 토큰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토큰을 빼앗거나 만료시키는 행위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학습하던 중 레디스 같은 DB를 이용해서 토큰 블랙리스트 DB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로그아웃 요청을 보낸 사용자의 토큰 정보를 DB에 저장을 해두고 인가가 필요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사용자가 보낸 토큰이 블랙리스트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로그인 상태 유지 방식으로 굳이 토큰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멘토님께 조언을 구해본 결과 중복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이거나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일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로그아웃 진행 시 클라이언트 측이 자발적으로 토큰을 삭제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비스는 따로 로그아웃 API는 두지 않고 있고 그 사용자가 로그아웃 요청 시 클라이언트 측에서 토큰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로그아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로그인과 탈퇴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캠퍼분들이 애플 로그인 탈퇴 처리 과정을 구현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덴티티 토큰 검증 과정에서 겪은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 토큰은 RSA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공개 키를 얻어와서 토큰을 검증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처음에는 공개 키를 이용한 검증 로직을 직접 구현하려고 했으나 자꾸 실패하여 검색해본 결과 이 과정을 처리해주는 제이슨 웹키 세트 모듈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듈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짧은 코드만으로도 공개 키 세트를 받아와서 손쉽게 서명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듈을 사용해서 로그인 처리는 쉽게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탈퇴 과정에서 애플 측에 토큰 요청을 하는 것과 리보크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리보크 요청 시 애플 서버에서 발행한 리프레시 혹은 액세스 토큰이 필요한데요. 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요청에 필요한 값들을 전부 로그로 찍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검증해보기도 했지만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디벨로퍼 커뮤니티에서 검색해본 끝에 컨텐츠 타입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애플 측에 요청을 보낼 때 컨텐츠 타입을 폼 URL 인코디드로 설정해주지 않으면 요청이 정상적으로 도착하지가 않더라고요. 이후 리부크 요청 시에도 같은 문제가 생겨서 컨텐츠 타입을 설정해주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